안녕하십니까, 태그 해리입니다. 두 번째 택뉴스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요즘 밀리터리 관련 뉴스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며칠 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인 베네수엘라 이슈도 있죠. 이 이슈는 다음 주 월요일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 법정에 서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팩트만을 가지고 시간대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을 두고 전쟁이다, 전면전이다 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국경이 비교적 최근 역사에 형성이 되었고, 그 과정이 매우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 얘기를 드리면 1907년 프랑스와 당시 시암 왕국, 지금의 태국이죠. 시암 왕국은 캄보디아 지역의 국경을 설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국경이 지도상 원칙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을 뿐 현장에서는 완전히 측량되고 표식이 설치된 국경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지역은 당렉산맥을 따라 형성된 고지대입니다. 프랑스 측 지도는 비교적 직선적인 경계선을 제시를 했지만, 태국은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산맥의 분수령, 즉 능선을 국경으로 보는 해석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 두 기준은 같은 장소에서도 어느 쪽이 국경인가 라는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을 지속적으로 낳게 됩니다. 이 구조에 더해진 것이 고대 크메르 사원들의 존재입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 고대 크메르 문명 시대의 사원들이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이 사원들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민족 정체성과 국가 역사성을 상징하는 장소이고, 태국 입장에서도 전통적 접근 관리를 해왔다 주장해 오는 위치고 공간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점은 이 사원들이 대부분 산악 고지대, 절벽 위 혹은 능선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군사적으로 보면 이 위치는 단순한 문화재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관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요충지가 될 수 있겠죠. 즉, 이 지역은 종교적 그리고 역사적 상징성과 군사적 고지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 지역에서 물러나는 순간 정치적으로는 영토를 포기했다는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양국 국경 지역에는 순찰 빈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초소도 보강을 하고 병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관측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방어 목적이었지만, 현장에서는 병력 간의 이제 거리가 점점 좀 좁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2025년 11월 10일 태국 시사케주 국경 인근에서 태국군 순찰 병력이 지뢰 폭발 사고를 겪습니다. 병사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점까지 유지되던 휴전과 상호 신뢰 조치가 사실상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후 12월 초에 국경 인근에서 사격이 발생하게 되고, 곧이어서 포병 사격과 로켓 사용으로 충돌의 강도가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태국은 캄보디아 측의 장거리 로켓 포병 전력을 민간 지역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이제 평가를 했고, 이 판단을 근거로 공군력까지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시점부터는 사실 고강도 국지 무력 충돌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양국의 군사력의 차이, 개인 장비부터 공군용 전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지전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군사력을 구성 방식과 운영 개념의 차이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군 보병은 5.56mm 계열 소총을 중심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케블라 헬멧과 플레이트 캐리어, 서방식 장비 체계가 비교적 좀 균일하게 보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장시간의 작전과 근접전, 도시 환경에 유리한 구성이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은 AK 계열 소총, 특히 중국제 타입 56계열을 주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방어 장비는 존재는 하지만 부대별로 그리고 또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좀 크다고 하고, 전체적으로는 태국군보다 현대화 수준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충돌에서 개인 화기보다 더 중요한 요소 및 차이는 포병과 화력 운용 방식에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보유한 핵심 화력은 122mm BM-21 계열 다연장 로켓과 야포 전력이었습니다. BM-21 계열 로켓은 짧은 시간에 다수의 로켓을 발사해서 넓은 지역을 동시에 타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화력은 물리적인 파괴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정밀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 피해의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제 여론이 시작될 경우에는 정당성 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태국은 포병 전력 자체보다는 공군과 결합된 화력 운용 능력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보입니다. 공중에서 목표를 식별한 뒤 정밀 타격으로 화력 거점과 지휘시설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화력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정확하게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지속 여건의 차이로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번 국지전에서 가장 결정적인 비대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군력입니다. 태국은 실제로 공군을 투입한 국가이고, 캄보디아는 사실상 전투기 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죠. 그래서 이제 국제 주요 통신에서는 태국이 F-16 전투기를 투입해서 캄보디아 측 군사 목표를 공습했다고 공식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지상 화력과 지휘 거점을 공중에서 직접 제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론과 주변국의 많은 관심 및 논란을 받은 것이 바로 태국이 운영 중인 T-50TH 고등 훈련기입니다. T-50TH는 기본적으로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무장 장착이 가능하고 경공격, 무장 정찰 임무로 확장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과 캄보디아 측 발표에서는 T-50TH가 실전에 투입되었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태국 공군의 공식 확인이나 독립적으로 이제 검증된 시각 자료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공습은 확실히 존재는 확인을 했고, F-16 전투기의 사용은 국제통신을 통해서 교차 확인이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그래서 12월 8일 외무부 브리핑과 공군 대변인실 발표를 통해서 캄보디아 측 군사 위협에 대응한 자위권 차원의 공습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공식 발표들에서는 구체적인 항공기 기종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국제 보도에서는 16 전투기 사용이 확인이 되고 있고 T-50 기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캄보디아 국방부와 정부 발표의 출발점은 조금 다릅니다. 캄보디아 측은 태국이 민간 지역을 폭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T-50이라는 기종을 특정해서 언급을 했고요. 한국과 아시아 일부 언론에서 이 캄보디아 정부 발표와 현지 매체 보도를 인용해서 T-50 실전 투입이라는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과 기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국제통신이 요구하는 수준의 독립 검증보다는 발표 주체의 주장 자체가 기사화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이 차이는 제가 봤을 땐 정보의 출발점이 전투 상황을 확인하는 전투 보고서의 형식을 띠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적, 외교적 성명인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은 왜 T-50을 사용했다
듣고 공식 발표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사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외교 문제, 특히 한국과의 관계죠. T-50TH는 한국 정부의 승인 아래 수출된 항공기입니다. 한국 방산 외교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이기도 하고 훈련기 수출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태국이 이 기체를 국경의 분쟁에서의 실전 폭격에 사용했다고 공식화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부담을 주게 되고 한국산 무기가 지역 분쟁에 사용됐다는 국제적 프레임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을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이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발표할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군사적 신호 관리입니다. 태국이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는 정규 전투기인 F-16을 사용해서 정밀 타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정당성이 높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반대로 훈련기 기반의 경공격기로 폭격을 했다라는 인상은 태국 공군의 위상이나 작전 수준을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F-16말을 강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유는 군사 외교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인 부인 가능성 유지 전략입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게 되면 상대 측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확인해 줄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침묵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가 좀 뜨죠. 왜 캄보디아는 T-50을 계속 특정을 했을까요? 사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T-50은 국제 여론전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프레임입니다. 먼저 F-16 전투기보다 훈련기를 폭격에 사용했다는 표현이 국제 여론에서는 더 비윤리적으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이는 민간 피해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도 유리하고요. 또 T-50은 한국산 항공기입니다. 한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동남아 지역에서 비교적으로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국가이고 이러한 한국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분쟁을 단순한 양국의 문제에서 조금 더 국제적 외교 이슈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캄보디아가 T-50을 꼭 집어서 언급할 정치적 외교적 동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T-50이 실전에 투입이 가능한가를 좀 살펴봐야겠죠. T-50TH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 훈련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드 포인트를 갖추고 있고 공지대 무장 운용이 가능하고 경공기 또는 무장 정찰 임무로의 운용이 가능한 항공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T-50은 구조적으로 실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번 전투에서 확실히 사용됐다고 단정하기에는 현재 공개된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결론은 어떤 것이냐,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국에 공습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이 되었고요. 그 공습에 F-16 전투기가 사용되었다는 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T-50TH가 실전에 투입되었다는 주장 역시 다소 존재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측 발표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고요. 보통 정부의 공식 외교 문서에서는 관례적으로 특정 무기 체계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태국 현지 방송 보도, 공군 고위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작전 환경을 종합해 봤을 때 T-50TH가 F-16 및 그리펜과 함께 공습 임무에 포함되었다는 인식은 현장과 군 내부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외교적 국제법적 문서 기준의 확정 패트라기보다는 군사 작전 레벨에서의 사실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전에서 사용됐던 전략 물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총격전 수준이 아니라 화력 단계가 빠르게 상승한 국지전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보병 소화기 교전이 발생을 했고 곧 이어서 포병 사격과 로켓 사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태국은 공군력을 투입했고 또 이번 충돌에서는 정찰 및 표적 획득을 위한 드론 사용도 이제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종합을 해보자면 이번 교전은 보병 그리고 포병 로켓 다음으로 드론 그리고 공군으로 단계적으로 확전된 고강도 국지 충돌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태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오랫동안 미국 및 다국적군과 함께 코브라 골드 연합 훈련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이 훈련은 상륙작전, 도시전, 의무 후송, 지휘 통제 훈련까지 포함하는 이제 대규모 실전형 훈련입니다. 태국에는 육군 특수전 부대 외에도 국경 경비경찰 소속의 나리수환 261 같은 대테러 신속 대응 특수부대가 존재합니다. 이 특수부대는 국경 분쟁보다는 테러 대응과 고위험 작전에 좀 특화된 전력이고요. 캄보디아 역시 특수 역량 부대를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9.11 공수 특수 부대가 언급이 되고 있고 이 부대는 이제 공수 전개와 신속 대응 경호 임무를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이번 국지전의 양상을 보면 특수부대의 기동보다는 국가 단위의 포병과 공군, 전략, 화력이 전황을 좌우했습니다. 태국은 서방 계열 전투기를 운용하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서 T-50TH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항공 훈련과 전력 운용을 함께 묶은 장기적 협력 구조입니다. 캄보디아는 이번 충돌에서 주로 지상 화력에 대부분 의존을 했고 공군 전력의 한계로 인해서 이제 외부 개입 없이는 사실 제공권을 장악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실 대한민국과도 여러 측면에서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과 외교적인 측면이고요. 태국이 운영하는 한국산 T-50T가 분쟁 담론 속에 이제 언급이 좀 되면서 한국 방산은 사실 의도치 않게 이제 지역 분쟁의 맥락에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치안과 범죄 문제인데요. 캄보디아는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등 글로벌 범죄 조직 문제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고 이는 실제적으로 한국인 피해와 직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의 불안정은 이런 범죄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경제와 이제 공급망이고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한국 기업의 이제 생산 물류 관광과도 연결이 된 기업 국가입니다. 국지전이라고 하더라도 불안정이 이제 장기화되면 투자 심리와 지역 안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번 캄보디아 태국 국지전은 100년 넘게 누적된 역사적 분쟁 구조 위에 이제 현대 화력과 공군력이 이제 결합된 사례입니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가볍게 볼 수 있는 충돌도 아니죠. 그래서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지전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역시 이제 휴전선 위에 놓인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지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긴장 그리고 작은 사건 그리고 오판들이 겹치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무력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 규모와 상관없이 민간과 일상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와 북한의 관계 역시 전면전만을 상정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국지 충돌 그리고 제한적 무력 사용 그리고 그 파급 효과까지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공포에 휘둘리거나 과도하게 낙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감정이 아닌 구조로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겠죠.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지전은 전쟁이 얼마나 빠르게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동시에 전면전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을 일방적으로 부추기는 언어가 아니라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과 판단력입니다.
국지전은 사실 멀리 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제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관리 가능한 긴장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해 두시고 상황을 파악하고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태그 해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